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맞을까요? 한국의 고대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닮아 있다는 말. 솔직히 말해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들렸습니다. 저 같은 학자에겐 민족주의적 상상 혹은 과장된 콘텐츠 소재 중 하나쯤으로 느껴졌죠.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상상이 학문이라는 이름 아래 논의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저는 전혀 다른 태도로 국제학술대회에 서게 됩니다. 저를 이토록 바꿔놓은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잠시만요.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민속학을 가르치고 있는 엘리사 마이어스입니다. 수십 년을 고대 유라시아의 신화 구조와 제의 문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제학술지에 실린 제 논문이 계기가 됐습니다. 신화의 기항 메소포타미아와 북아시아 제2구조 비교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몇 주 뒤 그 논문을 읽었다는 한국국립민속박물관의 이도윤 박사에게 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 중 제가 언급한 구조와 거의 흡사한 한국 고대 유물의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울 거라는 말도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의 논문을 받아봤습니다. 동아시아 고대 생활문화와 메소포타미아 도시문화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단순한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지만 목차에 적힌 단어들이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제의 공간의 사방 분할, 원형 장신구와 복식 구조, 놀이판 구조의 평행성. 그 순간 어딘가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직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고요. 몇 차례 메일을 주고받으며 논문 속 내용과 한국 유물들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나눈 후 이도윤 박사는 제게 직접 한국에 와서 함께 확인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제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여정이었죠. 마음 한편에선 이 모든 일이 단지 호기심에 불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제 발걸음을 재촉하는 묘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도윤 박사의 논문을 다시 읽으며 비행 내내 생각했습니다. 구조, 재래, 놀이, 복식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어쩌면 저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진짜 어떤 비밀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 박사는 저를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밝은 인상에 부드러운 말투, 하지만 눈빛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엘리사 교수님, 사진이나 논문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의 안내로 우리는 경주의 고분군, 그리고 안동의 재래 유적지로 향했습니다. 낯선 풍경, 정적인 공기, 고요하게 펼쳐진 산등성이. 저는 차창 너머로 지나가는 장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내가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될까? 그리고 마침내 그 장면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안동의 어느 작은 야산, 고조선 시기의 제사, 유적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도윤 박사는 돌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무엇처럼 보이세요? 전문가로서 그 문양은 익숙했습니다. 중심 재단과 사방 분할 구조, 이건 메소포타미아 초기 신전 건축의 기본 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원전 1500년경으로 추정된답니다. 제 손끝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우리는 사방을 나누고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구조를 동양과 서양, 양쪽 끝에서 동시에 만들어낸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깊이 살펴볼수록 그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밀했습니다. 이도윤 박사는 그 다음 날 저를 한국 전통놀이 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윷놀이라고도 하죠. 놀이 같지만 구조는 꽤 복잡합니다. 그가 꺼낸 것은 사방으로 나뉜 말판과 4개의 막대기.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조 수메르의 페차오레와 흡사하군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유짝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은 16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죠.
고대 점술놀이와 유사합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메소포타미아 전판 유물들과 놀이 제의에서 사용된 돌 조각들이었습니다. 놀이도 제사도 아니면서 둘 다인 것 같은 저 행위.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놀이판 위에 문명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 박사는 저를 한복 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전통 의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곧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색동저고리의 색상 배합, 비녀의 구조, 특히 원형 귀걸이의 곡선과 마감 방식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교수님, 이 비녀 한번 보세요. 하란 유적에서 출토된 귀금속 장식과 닮지 않았나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메르 여성들이 사용하던 달 모양 장신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문화는 언어보다 오래 남습니다. 실로 엮인 문양 하나에도 천년의 기억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은 장례 문화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경주 근교의 소규모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며 도윤 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건 삼국시대 무렵의 장례 유물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로 만든 소형 가마, 입속에 넣은 작은 금속 장식, 그리고 제물로 바쳐졌던 곡식과 토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족 장례 의식과 유사했습니다. 저 역시 메소포타미아의 고마라 신부가 남긴 장례 기록을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문명이 가장 진지해지는 순간의 형태인지도 모릅니다. 한국과 메소포타미아가 그 방식까지 닮아 있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도성 구조와 고대 도시 배치를 비교하는 자료를 살폈습니다. 그 무렵 도윤 박사는 뜻밖의 제안을 꺼냈습니다. 엘리사 교수님, 이번 기회에 터키 현지에서도 직접 유적을 살펴보시죠. 제가 오래전부터 협업해온 분이 계신데 현지 유적 발굴을 주도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터키 남동부 지역에서 고대 유적을 발굴 중인 하산 아크타이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북쪽 경계에서 실제 현장을 마주한다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봐왔던 문화적 유사성들을 더 깊이 검증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도윤 박사가 건넨 것은 고구려 성곽 도시의 배치도였습니다. 중심에 제단이 있고 동서남북 방향에 맞춰 관청과 주거지가 분산돼 있는 형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특히 우르크나 니프르의 구조와 거의 흡사했습니다. 단순한 기능적 효율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주의 질서를 땅 위에 구현하려는 시도였을까요? 도윤의 물음에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구조는 철학을 품습니다. 도시의 형태는 그 문명이 신과 인간을 어떻게 연결하려 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한국과 메소포타미아에서 닮아 있다는 건 상징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이 정리될 무렵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확인한 유사성들을 제3의 현장에서 검증하고 현지 학자들과 직접 대면의 의견을 나눌 시점이었습니다. 도윤 박사의 제안으로 우리는 터키 남동부 지역에서 고대 유적을 발굴 중인 하산 아크타이 교수와의 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북부 경계에서 오랜 시간 연구를 이어온 현지 고고학자로 도윤 박사와는 국제학술 모임에서 몇 차례 함께한 인연이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짐을 꾸려 터키로 향했습니다. 고베클리 테페와 샬르우르파, 하란 일대에서 유적 발굴을 진행 중인 하산 아크타이 교수와의 협업 덕분이었죠. 터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알 수 없는 기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햇살, 바람, 돌의 질감, 건조한 향기, 무언가 이질적인데 익숙한 느낌이랄까요. 하산 교수는 저희를 고베클리 테페 유적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거대한 원형 제단을 마주했습니다. 제단은 중심부를 둘러싼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높게 세워진 수직 기둥들이 원형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둥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동물 형상들이 있었는데 마치 어떤 신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제단 안동에서 본 그 구조와 똑같잖아. 제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자들과의 공동 세미나 자리에서 프랑스의 고전문명사 교수 앙투안 르블랑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메소포타미아와 유사하다는 주장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문명 간의 유사성은 세계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일 뿐
인과관계를 말하기엔 증거가 부족하죠. 그의 발언은 차가웠고 몇몇 학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의심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마치 정답을 정해놓은 듯한 그 말투엔 저도 모르게 불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르블랑 교수는 집요했습니다. 우연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재단, 도시 구조, 이런 건 문명이라는 시스템이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불과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논리도 일리는 있었으니까요. 도윤 박사는 침묵했지만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고 느낀 건 단순한 기능적 유사성 이상이었습니다. 문화적 전승의 방식이나 재해 구조, 상징 체계까지 유사하다는 것은 단순한 표면적 유사성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 체계의 닮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직은 결론을 낼 수 없었지만 그 여정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하산 교수는 우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찾던 증거 어쩌면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오래된 석판을 꺼냈습니다. 하란 인근 유적지에서 출토된 것이었습니다. 그 표면에는 신을 형상화한 듯한 인물과 사방에 둘러진 재물들, 그리고 신성한 숫자, 체계가 새겨져 있었죠. 도윤 박사는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저 문양서울 박물관에서 본 그 조각과 흡사해요. 하산 교수는 말했습니다. 언어는 남지 않아도 기호는 남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징을 공유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후 샬르우르파 민속 마을에서 만난 통역사 미나르 세비는 우리에게 조용히 구전되던 신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먼 옛날 별에서 내려온 이들이 우리 조상에게 불을 주고 제사를 가르쳤다지요. 저는 한국의 단군 신화가 떠올랐습니다. 천손사상, 신의 명을 받은 이들이 문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세비는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마음은 비슷해요. 오래된 기억은 가끔 땅을 통해 말을 걸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도 논문도 증거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여정을 정리하며 발표 자료를 준비했죠. 아직도 제 안엔 의심이 있었고 또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건 저는 이 여정 속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는 겁니다. 문화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사라진 듯 보여도 언젠가 다시 얼굴을 내밉니다. 한국과 메소포타미아는 전혀 다른 듯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놀랍도록 닮은 문화적 구조와 상징 체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단순한 형식의 반복이 아니라 두 문명 모두가 자연과 인간, 죽음과 신성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에서 유사한 사유 체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유사성들이 어느새 이해보다 공감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제학술대회 단상에 서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수많은 조명이 비추고 학자들의 눈빛, 기대와 회의가 뒤섞인 분위기 속에 저는 조용히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민속학자 엘리사 마이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몇 주간 한국과 터키에서 본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문명을 나누고 구획하고 단절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명은 그렇게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고대 문화와 메소포타미아의 흔적 사이엔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선 구조적 공명이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저는 단상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눈빛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만 제 말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해지긴 한 듯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박수는 아주 천천히 시작되었고 이내 커다랗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서울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현듯 샬르우르파에서 들었던 미나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땅은 기억해요. 그렇습니다. 이 긴 여정은 결국 기억의 이야기였습니다. 단절된 것 같지만 이어져 있는 선, 사라진 듯 하지만 남아있는 흔적, 그 모든 것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그 고대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 말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결은 존재했고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잊혀진 우리의 모습 하나를 다시 마주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문명의 주인공일지도 모른다고 느껴지셨나요? 세계 최초 문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한국의 고대 문화가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